네, 품질 검사, 품질 경영 파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품질 경영 파트를 죄송합니다. 나누는 게 좀 애매하기도 하고 뭐 적당히 이제 전체 범주를 뭐한 4-5시간 정도로 이렇게 나눌 건데요. 이게 통계적 품질 관리랑 좀 강의 내용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둘 다 이제 제가 강의를 하지만 교과목은 뭐 학기마다 그 맡은 교수님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조금 달라진다는 건 이상하고 아무튼 그 강좌가 조금 다르게 편성될 수는 있는데 그 SQC는 그 거의 통계학의 연장선에 있는 거잖아요. 통계학의 연장선에 있는 거다 보니까 뭐 그냥 말 그대로 통계 이론을 잘 이해하고 물론 이제 왜 그 기법을 쓰는지에 대한 어떤 그 개념적인 이해 이런 것들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냥 하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문제 푸는 기계가 되면 되는데 품질 경영 쪽은 그게 잘 안 돼요. 나쁘게 보면 그냥 외워서 푸는 거고 그냥 개념의 나열이고 물론 이제 앞뒤 어떤 개념들의 연계 또 흐름 방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전체 내용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좀 쉽게 말해서 덜 외우고 외우는 걸 좀 효과적으로 외우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부분이 이렇게 딱 짜맞춰져서 이렇게 그 체계를 이루고 있는 그 같은 산업공학 안에서 뭐 경영과학이나 뭐 통계학 관련 교과목들이나 뭐 이산수학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런 체계를 이루고 있는 교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품질 경영 또 기술 경영 이런 교과목들은 좀 사례 위주 어떤 사안 위주 이런 사건 때문에 이런 사안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겼고 여기에는 이런 항목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점점 더 세분화되고 큰 꼭지 몇 개 빼면 나머지는 진짜로 외워야 되는 그런 사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딱 나누기가 힘들어요. 왜 제가 이런 썰을 앞에다 풀어놓느냐 하면 어, 그 저희가 이제 이 품질 검사 교과목은 그 전체 이제 품질 관련 내용들을 좀 빨리 훑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 보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약간 요약 교과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SQC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문제 푸는 시간으로 따지면은 7주, 8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기를 절반 정도에 우겨 넣은 건데 품질 경영은 거의 한 3분의 1에 우겨 넣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3분의 1도 아니야. 뭐 4분의 1로도 우겨 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그냥 외우라고 하면 끝이야. 이건 이거야 하고 쭉 읽어주면 끝인데 최대한 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편집을 하려다 보니까 뭐 마땅한 맥락이 없어요. 그래서 첫 시간은 가장 좀 넓은 범위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기출 문제 그 보는 책, 백유균 책 뭐 이런 것들을 참고했는데 뭐 또 박영택 선생님 책도 참고하고 거기서 그 두 가지 교재 및 제가 강의했던 또 다른 교재들을 참고해서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거 없이 도저히 가르치는 나지만 이것까지는 너무 좀 트리비얼하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는 말밖에는 못하겠다 싶은 것들은 좀 빼기도 하고 이거는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나 싶은 것들은 좀 다시 넣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죠. 네, 한번 볼게요. 네, 중간중간 쉬었다가 할 예정으로 있는데 얼마나 쉬었다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좀 제가 메모를 좀 하면서 하려고 태블릿 쪽으로 오랜만에 타블렛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전 품질 경영의 개념을 다루기 위해서 품질 개념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 SQC에서도 한번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품질 경영 쪽에서 더 많이 하는 얘기죠. 품질은 도대체 퀄리티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또 쓸데없는 썰일 수도 있는데 모캔디에 관련된 포스트를 올린 적이 있어요. 모캔디 이렇게 봉지 예전에 이렇게 캔 같은 거 있죠. 봉지 단위로 사면은 그 안에 수십 개가 들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모캔디를 먹으려고 목이 아파서 이렇게 하나 쓱 꺼냈는데 이게 있는데 뜯지도 않았는데 비었어. 아무 무게가 없는 거야. 질소만 들어있는 거야. 전체 무게로 봤을 때는 다른 교수님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체 그 봉지 안의 무게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용자 제공량, 소비자 제공량으로 봤을 때는 그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건 체크했을 거예요. 그런데
개별 포장에 있어서 이렇게 빈 봉지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그 생산자 관점의 기준으로 봤을 때 특히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정도 크로스비가 이제 주장한 건데요. 이걸 그냥 목캔디가 몇 그램 이상 있어야 된다 라는 규격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충족하는 거라고 따진다면 만족해요. 그죠? 네. 우리가 이만큼을 제공하기로 했으니까 그 제공량을 충족하겠다라고 한다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저 같은 이제 사용자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거 쓱 꺼냈을 때 봤을 때 이게 없는 거야 하나가. 라고 봤을 때 이게 소비자의 만족도, 주관적인 만족도에 있어서 총량이 보장될 거라는 걸 나는 따로 일단 저울로 재볼 수가 없을 뿐더러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는 이게 품질이 고르지 않다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뭐 이래? 라는 순간적인 불쾌함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국 산업규격도 그렇고 요즘은 점점 더 사용자 그 관점으로 넘어가는데 첫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의 그 품질 개념은 생산자 관점이 아니라 사용자 관점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사용자, 소비자가 좋고 생산하는 사람, 공장 쪽이 그 기업이 불리한 상황이 된다라고 그냥 생각하면은 뭐 거의 항상 맞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이나 이제 요즘은 과거엔 제품만 다뤘지만 요즘은 서비스까지 확대됐으니까 제품이나 서비스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목적이 사용 목적을 충족하는 즉 따라서 그게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여부, 정도. 꼭 여부가 아니라 정도로 따지죠.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뭐 인지 품질, 뭐 감성 품질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것까지 이제 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럼 감성이란 얘기인가요? 아이폰 쓰는 것처럼 꼭 뭐 좋긴 하지만 엄청나게 좋지 않아도 이건 감성이기 때문에 쓴 것까지 포함하는 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특히나 잘하는 부분이 그런 품질이에요. 약간 미세한 차이지만 굉장한 만족감을 주는 그런 부분에 애플이 좀 장점이 있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처음부터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폰트라든가 그 디스플레이가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사실은 디스플레이 성능 자체는 다른 경쟁 기기들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디자인과 요 만지는 느낌을 이런 걸 종합해서 더 깨끗하게 보이는, 더 화사하게 보이는, 더 새 것처럼, 더 미래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을 만족도를 준다는 거죠. 네. 물론 실제로 좋은 경우도 많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요즘의 품질이 된다는 거죠. 예. 예전에는 사실은 요 두 가지 빼면은 그 사용자 관점이라고 치더라도 여기 듀란이 언급하는 건 듀란이라는 분도 계속 나옵니다. 듀란이 언급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이걸 쓰고 싶다면 그게 만족되는 게 최고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 개념은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그 어떤 사례를 예로 들면 예전에 그 요즘 이제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DSLR이라는 게 이미 다 의미가 없어진 지 좀 됐지만 예전에 이제 DSLR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이커들이 캐논, 니콘 뭐 여러 개 있었는데 올림푸스가 좀 독특한 어떤 컨셉이었어요. 뭐냐면은 올림푸스는 사용자가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은 고기능을 한두 개씩 꼭 넣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이 회사가 약간 공돌이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방수 방지는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잘 된다든가 사실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는데 그러면 생산자 관점에서는 어떤 규격을 고객이 그걸 좋아하더라. 좋아하긴 하죠. 방수 방진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고 그냥 단순히 있는 것보다 엄청 잘 되는 게 좋기야 하지. 그래서 그걸 마치 요즘 러기드폰 따지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올려버리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듀란이 얘기한 것처럼 사용자들은 사용 목적에 대한 적합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카메라니까 잘 찍히고 뭐 예쁘게 찍히고 편하게 찍히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 다른 카메라들이 더 품질이 좋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사용자 관점의 약간 초기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 외에도 더 과거로 가자면은 선험성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뭐 예를 들면은 장인들이 공급하는 대상이 이제 귀족이었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도 이제 귀족은 사실은 주관적인 만족도 가지고 따졌겠지. 예,
그야말로 소비자가 왕인 그런 상황이니까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그 말이 진짜 소비자가 왕인 경우를 상정한 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귀족들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네가 만들어 온 비단 드레스가 융 드레스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장인한테 막 뭐라 그러면 장인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저 귀족의 변덕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엔 내가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패턴이 보이니까 아, 이게 뭐 딱히 이렇게 따로 정하지 않아도 사람은 누구나 선험적으로, 그러니까 따로 경험하지 않아도 경험 이전에 본능적으로 뭐가 더 좋고 뭐가 나쁜 건지, 좋은 품질, 나쁜 품질을 가릴 수 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네가 만든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은 아, 그렇진 않은데 라고 반성하게 되는 그 지점이 품질을 개선시켜야 되는 파트다 라는 그런 정말 장인정신 같은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죠. 네, 그 외에도 뭐 가치 관점, 사회적 관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품질의 개념이 사용자 중심이라는 거죠. 사용자 중심. 제품에서 서비스로 확대됐고 생산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규격 관점에서, 물리적인 규격 관점에서 그게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정도, 더 나아가서 사용자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로 사용자가 판단하는 걸로 넘어갔는데, 더 나아가서 완전히 주관적인 수준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돈된 정의로 만들면, 네, 약간 그 사용자 관점 중에서 생산자 관점의 요구사항과 사용자 관점의 사용 목적, 요 주란, 요런 걸 이제 결합한 형태랑 비슷한데, ISO 표준 중에 2005년 표준의 정의를 보면은 고유 특성의 집합, 고유 특성의 집합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 표현 기억해 두시고요. 고유 특성의 집합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용자인 거죠. 사용자를 충족시키는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예요. 만족도인 거예요. 그래서 고유 특성이 뭐냐면 밑에 나오지만 품질 특성이 고객 만족을 위한 요소나 특성이에요. 뭐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클릭했을 때 클릭감, 뭐 사용자 편의성이라든가, 뭐 카메라 같으면 셔터 스피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화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성이 되는 거고, 그게 사용자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느냐를 가지고 이제 따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많이 충족시킨다, 적게 충족시킨다, 이 제품은 이 정도까지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능력, 가능성을 품질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품질 특성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 품질 특성은 가장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핵심 기능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되겠죠. 뭐 과거에는 사실은 이게 되게 예전 제가 교과서로 배울 때 같으면은 휴대전화가 뭐 디자인도 중요하고 뭐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폴더폰, 여러분들 뭐 응답하라 뭐 이런 시절 드라마 보면 나오는 그런 전화기들은 통화가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통화 음질이 그 전화기마다, 그 단말기마다, 그리고 통신사마다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핵심 품질 특성이었어요. 다른 거는 뭐 좀 달라져도 돼. 뭐 디자인 좀 구려도 전화만 너무 잘 터지면 아, 이건 진짜 좋은 전화기야라고 이제 받아들였던 거죠. 요즘은 스마트폰은 그렇게 통화 음질 가지고 따지지는 않으니까 스마트폰의 핵심 품질 특성이 뭘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자동차 같으면 잘 달리는 거예요. 잘 달리고 잘 서고, 즉 승차감. 네. 그게 핵심 품질 특성이고,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은 약간 부차적인 것이 되는 거죠.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이제 중요한 개념이라서 그래요. 방금 얘기한 그 얘기한 것들 중에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요 얘기가 요 몇 페이지 동안 계속 거듭돼서 나올 텐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거, 요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품질 특성에 관한 것들 얘기를 한 번만 더 하면, 이거를 품질을 어떤 특성으로 나눠서 볼 건지를 그 항목을 좀 이렇게 세분화해 놓은 사람인데, 가빈이라는 사람이 8가지 항목으로 나눠놨어요. 8차원, 가빈의 8차원이라고 부르는데, 뭐 성능, 특징, 신뢰성, 적합성, 내구성, 서비스, 신미, 임지 품질 뭐 이러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딱 배타적으로 딱딱 나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도 이렇게 보면서 특징이란 말은 너무 많은 걸 반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어쨌든 품질 안에 신미라든가 인지 품질 같은 이런 주관적인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능이라든가 이게 된다 안 된다라든가 적합성이라든가 신뢰성, 내구성 이런 것들처럼 물리적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것이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그 경영 체제에 관련된 애프터 서비스 이런 거라든가 신미 인지 품질 같이 주관적인 것들도 들어간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앞에서 했던 얘기랑 일맥상통하죠. 품질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품질 특성은 그래서 품질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주관적인 것, 객관적인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객관적인 건 당연한 거니까 주관적인 게 들어간다는 거고 주관적인 거에서는 기호, 그러니까 심미적으로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것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것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뭐 엄청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다른 제품은 더 안 돼, 더 구려, 내구도가 막 아주 뭐 개판이야. 다시 보니 선녀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품질을 그 앞에서 정의를 했지만 또 품질의 어떤 그 발전하는 흐름을 봤지만 그것 말고도 품질을 분류하는 방식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비자로부터 생산 과정의 흐름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더 좁아지고 낮아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반대로 더 넓어지고 예, 그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 때면 지금 현재 흐름은 시간적 흐름은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점점 현대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소비자로부터 생산자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구 품질. 그러니까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이미 이룩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룩해야 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이상향 같은 거지.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지. 휴대폰이 있는데 뭐 한 번 충전하면 한 달쯤 갔으면 좋겠고 화질은 뭐 그냥 이 정도 갖다 놓으면 VR이 막 눈앞에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고 사운드는 5.1 채널이 됐으면 좋겠고 홀로그램 막 띄워졌으면 좋겠고 인터넷 속도 막 엄청 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소비자의 요구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충족할 수는 없지 물론. 예. 사용 품질, 시장 품질, 그 소비자 실제로 느끼는 품질인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목표치인 거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설계 품질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기업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의 이제 현재 기술로서는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뭐 아니면은 기술은 되지만 경제적인 걸 따졌을 때 여기까지가 한계다라고 하면은 이제 설계 품질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적 설계 수준을 도출을 하는데 최적 설계 수준을 따졌을 때 설계 품질 수준이 계속 올라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예. 이게 계속 올라가면 고객의 만족도도 올라가지만 네, 비용도 고객의 만족도도 이렇게 올라가지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걸 따졌을 때 비용 대비 만족도 뭐 어떤 책은 요 폭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은 요 비율로 보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비용 대비 만족도가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뭐 이 정도 시점이나 이 정도 시점에서 퀄리티 설계 품질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설계도가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실제 제조 품질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생각하는 목표치가 정해졌지만 그게 100% 달성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 뭐 예를 들면 요즘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되게 멋진 차인데 제조된 차에 보면은 요 문과 문 사이라든가 보닛과 문 사이 C필러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단차가 존재한다는 거. 자동차를 이렇게 여러분들 아버지 차를 어머니 차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단차 없이 이렇게 매끈해야 되는데 사이에 끊어진 부분이 있어도 고무로 패킹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쓱 같은 높이여야 되는데 이렇게 단차가 덜컥 있는 경우가 좀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그런데 왜 그걸 이제 완벽하게 못하냐.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차 한 대 만드는데 막 10시간 20시간씩 들여다보고 다 손으로 이렇게 재조정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 비용.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품질을 높여가지고 고객들이 만족을 하는, 그러니까 하자가 안 생기고 고객들이 불만을 안 일으켜서 품질 때문에 생기는 비용을 엄청나게 낮추려다 보면은 생산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 두 가지가 트레이드 오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조절해서 뭐 이 정도로 타협합시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뭐 설계 수준에서 대충 이 정도는 만족하는 것 같으니 이 정도로 합시다. 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조 품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구 품질과 설계 품질, 제조 품질이 다 일치하면 너무 좋겠지만 실제로는
요구 품질, 설계 품질, 제조 품질 순으로 조금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현실 세계에서는. 네. 이거 말고 또 다른 분류법에서는 목표 품질. 이건 연구하는 품질이고 미래 품질이에요. 아까 얘기한 걸로 따지면 요구 품질이랑 비슷한 거고요. 이걸 이제 설계에 반영한 게 표준 품질이 되는 거고요. 예, 설계하는 품질. 이렇게 만들자. 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현재 기술과 경제력을 채산성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로 만들자라는 목표 품질이 되면은 그게 기준이 돼서 이걸 달성하려면은 요런 파트는 두께는 얼마가 돼야 되고 전류는 얼마가 흘러야 되고 하는 검사 기준을 만들자. 그게 검사 품질 혹은 검사 표준이 돼요. 그래서 이걸 통과하면은 요런 검사했을 때 예를 들어 빵 무게가 100g은 최소한 넘어야지 이 소보루 빵이 통과를 한다라고 검사 표준을 만들었다 그러면 고객한테는 이런 안전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95g 이상을 보증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역시 이것도 이쪽이 점점 높아지는. 네. 점점 낮아지는 품질로. 왜냐하면 고객한테 약속할 때는 최소한 내가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이걸 못 지키면 이제 고객한테 항의를 받고 뭐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지 않게 해서 낮추기 위해서는 그 앞 단계에서 완료된 품질은 그거보다 높다라는 확신이 생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했죠? 네. 이런 흐름이 있어요. 요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보통 이름을 적으라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네. 요걸 봤을 때 아 요게 여기에 관련된 요런 흐름이구나라고 앞뒤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의 주요 학자들은 이제 보통 많이들 소개를 하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 몇 사람만 문제 나오는 기출에 보니까 나오는 사람들 몇 사람들만 제가 언급을 했어요. 슈아르트는 우리가 이제 슈아르트 관리도 관리도 때문에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죠. 통계적 품질 관리를 사실상 만드신 분이고 되게 옛날에 2차 대전 전부터 이제 하신 분이고 웨스턴 일렉트릭 미국에 있는 대형 전기 회사의 그 엔지니어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경험주의 그리고 통계 숫자에 기반한 관리, 경험과 숫자에 기반, 통계에 기반한 관리를 이제 하셨다. 테일러리즘과 이제 좀 맞물린 거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다. 숫자 기반, 근거 기반의 어떤 경영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많이 퍼졌던 그런 사상을 품질 관리 쪽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뭐 데밍 파이겐바움이라고도 하고 파이언바움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발음을 잘 모르겠어요. 보통 책에 파이겐바움이라고 적혀 있어요. 데밍, 파이겐바움, 듀란 요 세 분이 유명하시죠. 데밍은 뭐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데밍 사이클이긴 해요. PDCA 조금 이따 또 나와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사이클을 만드신 분이고 이걸 만들었다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경영 이념, 경영 절차 이런 그 단순히 통계적 관리를 넘어선 어떤 경영 지침 같은 거에 좀 관심을 두신 분이에요. 근데 사실 이분이 출발은 샘플링 전문가예요. 샘플링 전문가. 그러니까 통계적 품질 관리의 전문가였다가 이게 그냥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숫자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계산하는 활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컨설팅이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건데 내가 계속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확인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를 절차를 확립해 놓으면 다음에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비슷한 문제를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컨설팅이거든. 경영 지침, 경영 방침, 경영론 이라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걸 만들어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 이념, 경영 지침 이런 걸 만드신 분이에요. 파이겐바움은 이제 품질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사적 품질 관리 잠시 후에 계속 많이 나올 얘기인데요. Total Quality Control 이라고 불리는 전사적 품질 관리. 그러니까 그 회사의 어떤 담당자가 한다. 그러니까 데밍이랑 조금 다른 점은 어떤 경영 절차, 그 사람의 의사결정 절차, 운영 절차를 적용을 하면 품질 개선할 수 있다는 거고 파이겐바움은 그거를 어떤 부서, 어떤 담당자가 그런 절차를 따를 게 아니라 회사 전체의 경영 방식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걸 만드신 분이고 품질 관련표를 만드신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전사직 품질 관리를 알아두시면 돼요. 요게 그리고 경영 방식이 됐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네. 여기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라는 대민과 더불어서 일본 품질의 아버지인데 뭐 이건 뭐 짧게 얘기하면 전후에 이제 일본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대량 생산을 하면서 그 많은 제품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공업 국가가 됐느냐를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품질 관리를 잘해서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품질 관리를 하자. 대량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안정된 품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밍이나 주란 이런 분들을 일본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많이 배워요. 그 배움을 실제로 자기의 소감을 밝혔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밑에 나온 이시카와고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미국은 이제 품질에 신경 안 쓰고 많이 만들어내고 이제 부자가 됐는데 뭐 더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됐는데 일본이 품질을 극한까지 막 추구해가지고 품질의 강국이 되니까 역으로 이제 일본의 품질에 대한 그런 그 기법이나 이론들을 다시 학자들을 초빙해서 이제 미국에서 배우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본 품질의 아버지 중에 하나인 대민과 주란 중에 주란은 품질 앞에서 이제 품질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걸로도 유명하고 품질 관리 핸드북을 만들었어요. 핸드북이라는 건 뭐냐면은 매뉴얼 말 그대로 이걸 보면은 상세한 절차가 다 적혀 있어서 요대로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수준의 어떤 그 지침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상세한 내용을 이분이 집대성을 하셨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품질 트릴로지라고 불리는 걸 만드셨는데 3분법이라고 해서 품질을 계획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어떻게 해야지 좋은 품질을 달성할 수 있을지의 경영 지침, 경영 방침 같은 품질 계획을 하고 그걸 이제 실제로 품질 관리 이 계획에 따라서 잘 지켜나가는 것 문제가 생기면 그 계획에 맞게 수정해 나가는 것을 품질 관리라고 하고 그 활동을 계속 하면서 품질 계획 자체를 개선하는 걸 말해요. 품질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품질 개선은 품질 계획을 개선하는 거야. 더 나은 계획으로 아예 바꿔야 되겠다. 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어떤 지침을 미리 만들었는데 이 지침 너무 구려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럼 그거 자체를 개선하는 활동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를 그 트릴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전사적 품질 관리를 얘기하셨고 품질 관리 핸드북과 이런 품질 트릴로지를 통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세부적인 절차를 어떻게 따라가면 된다는 거를 확립하신 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크로스비는 이제 품질 경영 수준으로 좀 올린 거예요. 그 1960년대니까 50년대에서 이제 60년으로 넘어간 거 시대적 흐름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QC, SQC, TQC로 가다가 이제 QM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QM 나중에 TQM까지 넘어가는 거죠. 전사적 품질 경영까지 넘어가는데 품질 경영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게 경영 방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경영 방침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이거를 아예 그런 식의 용어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분의 주요 업적 중에 하나는 품질 원칙을 이제 내세웠는데 이분은 뭐 통계적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런 개념적인 걸 많이 얘기를 한 거죠. 얘기한 것 중에 예방이 더 중요하고 소비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소비자의 요구에 적합한 게 중요한 거고 소비자 중심 그리고 사전적인 거를 되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사전적이고 무결점이어야 된다. 이게 되게 이제 까무러친 얘기죠. 그 전에는 품질을 이렇게 어느 정도 낮추면 불량률을 어느 정도 낮추면은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두 개가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서 어느 지점에서 멈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보는 그런 개념인 거죠. 트레이드 오프로. 그런데 이분은 아니야. 무결점. 불량이 아예 없는 걸 목표로 해야 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조 과정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디자인부터 경영하는 사람들, 그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들, 원자재 구매하는 사람들, 기계를 세팅 모든 사람들이 품질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걸 대처하는 것 절차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영 방침으로 이게 완전히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의 교육 실행이라는 품질 백신의 어떤 원칙을 만드셨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실행을 하면은 무결점을 추구할 수 있다. 네. 이분은 무결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부적합 그러니까 불량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을 다 비용 단위로 따졌습니다. 당연히 불량이 하나라도 발생을 하면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걸 척도로 보셨습니다. 이분들 빼고 이제 드디어 일본 분이 나왔는데 이시카와 이분은 나중에 우리가 뭐 그 특성 요인도 뭐 통계적 품질 관리에도 나오는 얘기니까
예, 그거 얘기할 때 아주 자주 등장하시고 TQC를 이제 일본식으로 적용을 하면서 이분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품질관리 분임조라 그래서 네, 소규모 실무자들의 소규모 분임조 활동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반복적으로 현장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그것들을 대응해 나가는 활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품질에서 중요한지를 품질에 대한 개념, 품질 관리의 개념에 대해서도 스스로 공부하고 이래서 전사적인 품질에 대한 개념 및 이해도, 실천 수준을 높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뭐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데 네, 좀 하나만 더 보고 네, 넘어갈게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서 이 페이지는 좀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흐름으로 보면 과거에는 대량 생산, 테일러리즘의 시대에는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냥 검사만 하면 되는 거. 이만큼 생산해 놨는데 뭐 일단 생산됐으니까 검사를 잘해서 불량인 것만 걸러내면 샘플링을 해가지고 뭐 불량이 좀 있을 것 같은 로트는 버려버리면 나머지 로트는 품질이 괜찮을 테니까 그걸 공급하면 된다. 아, 좀 버렸다고? 더 많이 만들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렇게 통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불량이 좀 생겼을 때 불량을 한 밑도 끝도 없이 0으로 맞추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지 말고 적당히 불량이 있더라도 검사를 통해서 걸러내서 높은 수준의 품질이 고객에게 전달되게끔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걸 좀 더 이제 통계적으로 관리하게 된 게 이제 SQC의 시대고요. 예, 관리 도구나 샘플링 검사를 좀 더 이제 체계화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품질 보증의 시대, 퀄리티 어슈어런스 QA라고 불리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SQC의 범위가 좀 확대되고요. 아까 말했던 ZD, 제로 디펙트, 무결점을 기준으로 해서 품질 비용을 산정을 하게 되고 TQC 전사적인 품질 관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여기서 이제 신뢰성 공학 같은 이제 그 고등 통계적 기법이 적용되기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더 넓어진 개념으로 이제 품질 경영 시대가 드디어 온 거죠. 그러니까 품질 관리와 품질 경영의 다른 점은 품질 관리는 전체 경영 활동의 목표는 정해져 있고 품질은 이걸 달성하기 위한 어떤 그 요소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건데 품질 경영은 말 그대로 품질을 목표로 하고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이 우리 회사,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의 어떤 경쟁력이다. 이게 우리 제품의 특징이다. 이 품질을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 회사가 살아남는 전략이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 제품이 1960년대, 70년대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특히나 대량 생산 경쟁자인 미국을 이겼을 때의 사례들을 되게 많이 보면 카세트, 워크맨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면은 자동차 뭐가 차이가 났냐면은 신뢰도를 포함한 신뢰성을 포함한 품질인 거죠. 품질. 그래서 품질 자체가 경영 전략이 된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높은 품질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고객이 느끼는 만족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고 고객의 만족뿐만 아니라 낮은 품질로 인한 손실도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품질이 단순히 어떤 경영의 요소가 아니라 경영의 목표가 될 수 있다. 경영의 전략 방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특히 80년대 이후로는 80년대 이후로는 되게 보편화됐어요, 사실은 이건. 그래서 이제 범주로 따지면 이 용어들을 QC는 아까 말한 대로 퀄리티 컨트롤 규격을 만족하기 위한 어떤 활동이에요. 뭐 체크를 한다든가 검사를 한다든가 그러다가 이제 QM이 되면 전반적인 경영 활동이라 그래서 뭐 플래닝, 뭐 QC 컨트롤, 어슈어런스 품질 보증, 뭐 QI 검사 뭐 이렇게 해서 다 포함되는 거예요. QI 인스펙션 검사예요. 그래서 이게 다 포함되는 거고 이건 계획, 관리, 보증, 검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경영 활동이 사실은 이게 아니라 여기서 계획에 사실은 설계부터 다 들어가요. 설계부터 다 들어가는 그런 얘기예요. 아주 넓은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TQC는 이제 QC를 전사적으로 확대를 하는 거고 아까 말했지만 이분의 이름이 나와야죠. TQM은 품질 중심의 경영, 전략적인 경영을 하는 수준으로 확대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 길어졌는데 품질 경영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현대적인 품질을 우선 알아야 돼요. 현대적 품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행적, 예방적이고 무결점. 그러니까 무조건 기업에게 불리한 거 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그리고 프로세스 중심. 그 예전에 이치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뭐
국내 감독들도 한 적이 있는데 이치로는 오늘 안타를 쳤더라도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예, 전설적인 일본 타자인데 메이저리그 가서도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오늘 안타를 쳤더라도 내가 안타를 친 이 과정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반성을 하고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프로세스 중심이라는 거죠. 설령 지금 분량이 없더라도 지금 뭔가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항상 그 점검하고 관리하고 개선시키려고 한다. 반대로 분량이 생겼다면 그 불량난 제품만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과정이 문제가 있는지를 항상 체크한다. 그건 생산 과정뿐만이 아니라 설계 관리하는 과정 다 포함하는 거예요. 품질로 인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진 거예요. 품질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항목이다, 대상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고, 전 과정 아까 말했지만 개발, 설계부터 AS까지. 개발이라는 말은 제품을 설계 이전에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거 만들려면 품질 관리가 너무 어렵다. 이런 고려까지 항상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비용 단위로 아까도 말했지만 품질 비용을 척도를 삼아야 되고요. 전사적 참여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경영 전략화해야 된다. 뭐 하여튼 기업에게 불리한 건 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품질 경영의 정의는 이 현대적 품질의 개념을 받아들인 품질 경영의 정의는 품질을 통한 전략적 수준의 경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니까 최고 경영자부터 전 종업원까지 모든 사람이 다 참여를 하고 끊임없는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하며 이걸 기업 문화에 반영을 해야 되고 기업의 장기적 성공을 추구하는 결국은 전사적 종합적 경영관리 체계, 그러니까 경영 체계, 경영 시스템 그 자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걸 실제로 추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면 돼요. 모든 사람 이게 막 체화돼서 뭐 그런 말 많이 수련회나 뭐 이런 데 가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네 진심을 담아서 네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이걸 원하는 것처럼 하란 말이야. 마치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네, 이게 실제로도 제가 썰 푸는 과목을 이렇게 강의하게 되면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느끼는데 제가 이 과목을 그 예전에 공부했었을 때의 느낌을 그대로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네. 다음 파트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파트 요 지금 같은 강의 자료 다음 파트에서 계속 하도록 하죠.